오늘은 이제 제가 설계한 건물들도 보지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경험과 인식이라는 거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제 대학원 때 그 논문 제목입니다. 대학원 때 논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도 보면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경험과 인식이라는 말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인식이 되는 거라고 본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죠.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좁혀가지고 경험과 인식적인 측면 중에서도 제가 서브타이틀을 붙이자면 크로스 섹션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면 아니면 단면을 통해서 보자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만 볼 게 아니고 단면을 통해서 잘라놓고 보자라는 의미의 어떤 크로스 섹션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그 경험과 인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학원 그 논문집 첫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 제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인식이라는 거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는데요. 요 그림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이트 아나리시스였는데요. 검정판에다가 흰색을 그리면 그 흰색이 오브제인 것처럼 인지될 수도 있지만 검정이 어떤 오브제로 이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인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량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음량이 그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브제를 그 오브제 자체로 보는 것보다 어떤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보는 관계성상에서의 그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7개의 어떤 그 본질적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도가사상에 있는 부분 중에 7개를 발췌해서 만들었었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석고로 만들었던 모형인데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석고로 만들었던 모형이었고 나무로 만든 계단을 내려가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든 스텝이라고 불렀던 나무 계단이라는 작업이었었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평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평선도 아름답지만 그 지평선상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 공간이고 굳이 이 공간을 쓴다면 뭐 하는 공간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가 찾아오면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내려가서 벽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소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 유사한데요. 아까는 그 목재 계단이 있었지만 여기는 목재 계단도 없고 좀 땅속으로 뻗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모형상에서 두께는 약간 비슷하고 크기는 약 50cm, 50cm 됐던 석고 모형인데 여기는 쇳덩어리를 땅속에 박아놨던 겁니다. 아주 두꺼운 쇳덩어리가 땅속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이렇게 비어 있을 때와 채워져 있을 때 어떻게 다르게 인지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땅속으로 뻗어 있는 이런 공간과 물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모형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사이트 모형이었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과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을 일부 허물고 벽체를 두고 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고 벽체를 하고 기존의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였었고요. 요것도 그 7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오브제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씩 옮겨놓는 4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였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이 공간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상상하고 자기 몸을 이용해서 만져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오브제였었고요.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거리라고 느낄 수 있는 디스턴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봤어요. 이제 공간, 거리. 나와 저거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일 수도 있고, 적당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죠. 그냥 거리라고 놓고 볼 때, 디스탄스라고 놓고 볼 때, 저는 나름대로 7m가 어떤 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7m 정도를 걸어서 갔을 때, 조금씩 얘가 틀어져 있고요, 입구는. 조금 틀어져 있고, 걸어서 갔을 때, 요거는 스틸로 돼 있는 조가 있고요, 목재로 돼 있는 거고요. 요거 스틸인데,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갔을 때 뭔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는 꼭 뭐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나가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거를 느끼고 어프로치하고 그런 복지였었고, 이거는 스틸로 만든 실제 상당히 사이즈 규모가 되는 스틸 큐브 모형이었었는데요. 이렇게 큰 모형이었는데 아주 소프트한 자연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메탈 큐브 공간이고, 두 개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거기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논문하고 나서, 논문 그 프로젝트하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 그 서재 집에 있는 책들을 뒤지다가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를 찾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고유섭이라는 40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은 그분이 했던 이야기나 학생들 가르쳤던 거나 그걸 여기저기 썼던 것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이 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한국 미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 동양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적 미학에 대한 걸 많이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좀 크게 확대했는데요.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아가는 동양화는 내가 화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몸이 들어갈 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들어간다. 나의 존재가 들어갈 뿐 아니라 나의 행동까지 들어간다. 대상을 보아가는 나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 폭의 산수화 속에 인물이 반드시 존재된다. 그 인물은 나와 대립하고 있는 화관으로서의 대상적 대립적 인물이 아니요 산을 보고 물을 쫓고 새소리 듣고 꽃냄새를 몸소 맡는 움직이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그림은 동양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보기 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체험 세계를 담아내고 다시 상상하고 그 공간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섹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험적이고 인식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경험적이고 인식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사과나 오렌지를 얘기할 때, 사과나 오렌지라고 얘기한다면 맛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모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떤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거의 실체에 대한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라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수업은 어떻게 생겼고 그게 무엇이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인식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조의 막사발인데요. 막사발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막 만들어서 막 썼기 때문에 막사발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문헌에서 읽기로는 도공이 하루에 5,000개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됐을 것 같고 몇백 개 정도는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던 걸 봐도 정말 막 뽑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칠게 손자국이 나 있고 뒤집어 놓고 깎은 데 굽을 보더라도 대나무 칼로 아주 무디게 깎아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거칠은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막사발인데요.
단면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크로스 섹션 강연에 쓰려고 그려봤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단면도예요. 실제로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이제 잘라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뽑아 올린 자국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손자국이 이게 스파이럴처럼 돌아가면서 생깁니다. 천천히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뽑아 올리기 때문에요. 한 7, 8바퀴가 도는 속도만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죠, 도자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여기가 바닥에 대게 놓고 여기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깎아내는데 한국 막사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볼록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걸 깎을 때 항상 쇠로 된 칼을 썼어요. 그래서 90도로 된 칼을 썼기 때문에 항상 판판하게 깎았었는데 여기도 부드럽게 깎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나무 칼을 많이 써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있죠. 그거 좀 둥그렇게 된 칼로 떠내듯이 쿡쿡 떠냅니다. 그거 두세 바퀴 돌면서 툭 떠낸 자국이 막사발을 뒤집어 보면 있죠. 여기도 굉장히 거칠게 떠내져 있고 그게 이 막사발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눈으로 보는 이미지랑 다르게 정말 그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의 그 막사발의 경험이라는 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자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다랑아리 같은 경우에 저는 안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다랑아리를 그 선이 찌그러진 게 완벽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좋다 그랬더니 월동품 하시는 분이 그게 다랑아리의 맛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불가마에 넣고 구우면 이게 주저앉아서 자꾸 두 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두 쪽을 따로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잘라놓고 보면은 위에 항아리, 아래 항아리를 엎어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뚫고 여기 연결시킨 부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찌그러져서 나온 형태가 백자의 우리나라 조선 백자의 다랑아리의 맛이죠.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보고 하면은 이해가 되고 그 선을 또 이렇게 만져보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간장 항아리 같은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간장물이 이렇게 배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적인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역시 좀 잘라봐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구두 만드는데 썼던 어떤 틀인데 이거 잘라놨을 때 보이는 그 단면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섹션에는 좀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그 크로스 개념 섹션의 방법으로 건축을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중앙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 20년, 1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중앙청하고 광화문은 다 아시죠? 광화문 이번에 새로 또 바꿨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자꾸 뭔가 1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나 그 위치나를 찾아서 그거를 옮겨놓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어졌었고 여기에 지어졌었던 거는 지울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미 존재했었고 조선 총독부가 지어졌었고 물론 지어지기에 좋지 않은 자리죠. 특히 우리나라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관계라는 걸 보자면 그렇지만은 이미 거기에 있었던 자리인데 그거를 없었던 것처럼 이거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그 담장 자체도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꼭 그 당시에 있었던 담장 위치에다 그거를 돈을 들이고 복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친환경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건축문화에 기고했던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새로운 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를 허문다는 것 자체도 어떤 새로운 행위이고, 이걸 허물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허물어진 어떤 새로운 하나의 현실이 되는 거라는 거를 왜 인지하지 못할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경로나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너무 힘도 미약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광화문 철거가 시작됐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성북동에서 이제 강의한다고 학생들 연세대학교에 가는 길에 뚜껑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저걸 너무 저렇게 쉽게 오늘 한순간에 판단해가지고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정말 그렇게 화가 난다면 위에 잘라서 없애자. 그리고 위에 잘라가지고 유리로 덮어서 밟고 다니면 어떨까. 그리고 그 밑에 고문실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자료와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근데 그거를 좀 두고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거를 밟고 정말 그 앞에를 막고 있다면 하지만 거기에 이미 엄연히 존재해 있었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는데 그걸 그때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될 것인가. 만약 이걸 자를 수만 있었다면 잘라가지고 유리로 덮고 그 밑에를 내려다보고 또 다른 동선을 통해서 내려가서 여기는 뮤지엄으로 쓴다든지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뭐 중국 사람이건 서양 사람들이건 오면은 또 하나의 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보고 접근할 것인가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지하게 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게 없어진 그냥 깨끗한 공간으로서를 보게 원할 것인지 정말 그 부분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역사적인 부분에까지 인식하고 생각할 어떤 기회를 더 던져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인 게 아닌가 생각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 스위스의 그 교환학생을 봤을 때, 스위스 에타의 교환학생을 봤을 때 했던 프로젝트인데, 시청이고요. 이게 시청이고, 요 건물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터가 꽤 넓은 공터가 생겼는데, 여기가 굉장히 험하다고들 생각을 해요, 르완에서. 그래서 르완에서 건축가들한테 여기에 여러 번 작품을 맡겼었어요. 의뢰를 했었는데, 이렇다란이 안 나와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학생 입장에서 이제 했던 거고, 마리오 깜피 교수 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건물이 없어졌던 흔적을 찾는 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프로젝트, 주어졌던 프로젝트는 시티 플랜 뮤지엄이었으니까 도시계획 박물관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태리에서 쳐들어오면, 이 호수를 통해서 쳐들어오면 거기서 또 요새가 돼서 싸우고 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원래 있었던 자리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뿌리를 찾아내서 드러낼 부분은 드러내고 기초라든지 그리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은 똑같이 복원할 게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만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1990년 봄학기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호수가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수가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수님들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호수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장치는 뭐였냐면 이걸 드러내는 거 외에 이게 원래 있었던 건물의 풋프린트 자리입니다. 제가 제안한 건 여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틀어가지고 벽체만을 제안했던 거고 제가 지금 그거 외에는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이 광장에서 호수가 안 보이게 막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호수를 쉽게 보니까 막아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바라다 보일 수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터널로 내려갔을 때 이 레벨을 거의 물 레벨하고 같이 만들어줘서 이 호수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과연 이 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나라하게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하에다 제안을 했고 여기 아까 보신 그 요새가 있었는데 요새 있던 부분도 드러내서 요새의 밑동을 이렇게 만지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경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게 제안했던 거고요. 구조물을 통해서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자는 거였었고요. 이 틈새를 통해서 이 벽으로 막혀 있고 물은 보이진 않지만
물이 있긴 한데 그 앞에 또 복잡한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무슨 관광지 같은 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예 막아버리고 보고 싶으면 가까이 가면 격체에 그 갭이 있어서 갭 사이로 물을 보거나 밑으로 통해서 보거나 위에 올라가서 보게 하는 좀 더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보이게 하는 거고, 밑에 전시관에서 우리가 보는 단면 모형. 몬트리올의 이게 80년대 사진인데 70년대에 이거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70년대에 아까 그 프로젝트 할 당시에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대학원 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논문 프로젝트 하기 전에 몬트리올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아주 예쁜 건물들이 쫙 벽돌 건물이 3, 4층짜리들이 쭉 있고 공장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피어가 있는데 여기 창고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 사진을 좀 더 과거로 더듬어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공장 건물들이 많았었어요. 콘크리트 사이로가 많아서 부둣가로 다 여기가 교통수단이었으니까요. 센트 크리스틴 리버인가 하는 강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 교통수단이라 일로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다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서 아주 예쁜 도시로 만들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청동도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인사동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우리가 너무 눈에 보기에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런 쪽으로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은 보기가 좋고 콘크리트 건물은 보기 싫고,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것 잣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가능한 점은 또 기존에 있는 거를 그렇게 허물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스케일이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렇게 스케일이 안 맞는다고 배웠죠. 그렇지만 그런 스케일이라는 것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어떤 피지컬한 스케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전혀 맞지 않는 두 개의 스케일이, 예를 들자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엄청난 큰 캐니언에 인디언이 말 타고 올라가 있어서 서 있다고 치자고요. 엄청나게 자로 재면은 크기가 다르지만 그것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피지컬한 그런 것들이나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이런 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했던 거는 있는 피어를 활용해서, 있는 건물과 피어를 활용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피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을 해서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녹지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어의 일부분을 절개하고 잘라내 가지고 그 피어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게 해주자. 그리고 이 메리타임 뮤지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래서 그 해양박물관이기 때문에 해양 시대의 아주 거친 해양 시대의 어떤 위험이나 도전적인 거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또 동시에 그때 사용했던 배들이 전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몬트리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됐었는데, 그 배는 정말 그 멋진 시대를 지나고 나서 정말 초라하게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초라한 그 모습으로, 나이든 초라한 모습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된 박스들을 둬서 만들고, 틈새를 찢어서 통해서 나가서 바다를 보게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 모형 사진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부 살려두고 덕트에서 이제 배를 고치고, 거기서 고치거나 이제 그 배를 여기서 전시도 하고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피어고요. 요거는 보드죠. 보드를 이렇게 판이 이쪽으로 길이가 약 50m 됩니다. 피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높이만 한 10m 정도, 물 위로 올라오는 높이만 엄청나게 큰 피어인데, 그래서 문 정도하고 인포메이션 정도만 설치하고 다 이 피어를 활용해서 피어를 다니고 거닐고 그 틈새로 나가서 바라다 보고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제안했던 거고요. 유리 안에다가 넣는 배는
어떻게 돼서 그 생각을 표했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해골 그림을 많이 그리고 해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해골을 보러 가보면은 그 하버드대학교 피바디 뮤지엄에 가면 인류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해골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들어가고 삐걱삐걱 마루 소리가 나는데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리고 유리 장 속에 해골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해골에 이 딱지표가 붙어 있어요. 번호하고 어디 뭐 그런 인포메이션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리관 속, 유리 속에 아주 예쁘게 올라가 있는 선반 위에 그 해골을 봤었는데, 그런 어떤 그거를 좀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초라함, 그런 것들을 좀 배도 그렇게 좀 진열을 하고 싶어서 배 모양 자체보다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그 전시 공간에 피어를 잘라서 만든 단면 모형이었었고요. 단면 모형으로 만든. 그리고 다 그 비슷한 학기 때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하버드 대학원 때 했던 프로젝트가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폴 루돌프가 보스턴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보스턴 행정구역으로 보스턴으로 돼 있는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1.5km에서 2km밖에 안 되는 작은 페닌슐라예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죠.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센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패브릭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사는 슬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책으로 나온 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프로젝트로 그 학기에 과제로 주어서 찾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동네 같은 데죠. 미국의 달동네. 근데 너무 아름다운 데인데 56에이커를 쓸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가서 보면 완전히 그런 식이거든요. 완전히 불도저로 한 이틀 만에 한 도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경험도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 56에이커를 없애버리고 그때 엄청나게 지었다는 것들이 보스턴 시티홀.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폴 루돌프가 하고 컴피티션하고 건축가들이 신났죠. 뭐 대단한 프로젝트를 막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시점은 애매했던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1980년대와 90년대 초로 넘어가는 그 정도 시점이었었는데,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좀 나오고,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디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당시인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어떤 사회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콜라주 시티나 이런 책으로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했었는데, 콜라주 시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도시 패브릭과 그 도시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어떤 사회성과 어떤 지역성과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고, 그리고 라파폴트가 쓴 책 같은 경우에 봐도 뭐 정말 그 고전이죠.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프루스트 마저는 마이클 그레이브가 뭐 엉뚱한 걸 이제 만들고 그 시점에 저희가 있었는데, 이거를 비판을 하기 시작된 시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볼 때. 근데 그 중에서도 보스턴 시티홀 같은 경우는 잘 활용되고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플라자가 저도 왜 나무 한 그루 없을까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나무를 안 심은 이유가 뭘까? 저기서 어떤 퍼블릭 모임에 큰 행사를 하면 나무가 있으면 장애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이 건물도 폴 루돌프가 했던 건물인데요. 예일대학교 건축과 미대 건축과 건물도 폴 루돌프가 한 거 알죠?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건축과 학생들이 거기다 불 질렀었잖아요. 불 질러가지고 시꺼멓게 됐는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최악의 건물이다라고 불을 지를 정도였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완성이 거의 덜 됐고, 너무 큰 몬스터를 지었어요. 소셜 시큐리티 건물인데, 소셜 시큐리티라고 사회 보장,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와가지고 돈도 타가기도 하고 무슨 상의도 하고 그런 건물이죠. 근데 너무 험악하게 지어져 있어요. 시에나의 광장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저희가 그 설계한 건물들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루돌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체 패브릭으로 볼 때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시작하고 같이 얽혀서 하는 프로젝트들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뭐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건 아니었고, 이건 CTO이고, 이게 소셜 시큐리티 건물인데, 이게 여기까지는 안 지어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어졌던 것 같아요. 왕복이 덜 되고, 내팽개치 주사집회하고 일부가 쓰이고 하는 건물이었었는데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좀 제대로 써보자는 차원에서 좀 더 사람한테 더 와닿고 경험적으로 훨씬 더 이게 표구에 와닿는 건물로 좀 만들어 보자. 너무나 경직돼 있고 너무나 사회랑 동떨어지고 도시와 동떨어지고 도시를 망가뜨리는 건물이 아닌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여기 복사해서 붙인 게 기존에 있는 건물 조각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라가지고 없어진 거는 이제 보이드가 되는 거죠. 이런 데도 없애고 기존에 이런 뭐 공간은 청소는 사격 연습장이었고요. 창고가 있었는데 경량으로 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시민들을 위한 극장 시설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5개 극장으로 많이 쓰고 5개 겸 그 옥내 극장으로 하고 여기는 연습장으로 하고 메탈 지붕에서 사람들 걸어다니는 소리도 듣고 소리도 연습하는 소리도 들리고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서로 이렇게 인터액티브한 거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섹션으로 잘랐을 때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라든지 단면들도 꽤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에서 와서 볼 수 있고 그때 연극을 제가 제안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됐었는데요. Perfect Chaos라고 해서 완벽한 혼돈. 우리가 혼돈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도시를 싹 뭉개뿌렸는데 56에이커나 1에이커가 12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56에이커면 엄청난 면적이죠. 한 6, 7만 평, 7만 평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을 없애고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지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반대가 아닌가. 완벽한 질서는 완벽한 혼돈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완벽한 케아스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연극을 제안하는데 그 완벽한 혼돈이라는 연극을 해서 여기서 배우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같이 보고 함성 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폴라로이드로 부분 사진 찍었던 것들인데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설계 일도 이제 좀 하고 그러면서 건물을 짓게 돼서 했던 건물들을 3개 프로젝트를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땅집이고요. 먼저 보여드릴 땅집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티시스 했을 때 논문 작업했을 때 그 못 이룬 꿈만 그래서 건물로 설계를 했는데 많이 혼났어요. 잘 설계 못했다고. 시도는 좋은데 뭐 그게 뭐니? 건물은 굉장히 평범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미음자집, 이게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회관이 그 양평의 수공리라는 데 3개 건물이 나란히 지어졌는데요. 단면으로 보자면 콘크리트 박스 하우스가 위에 있고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속에 파묻혀 들어가 있는 게 됐고 실내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6평밖에 안 되고 1평짜리 방 6개 돼 있고요. 윤동주의 시를 그 낭송하는 그 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2번씩 공강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한 번씩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땅집이고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험뿐 아니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땅 위의 하늘로 보이는 하늘을 향한 나무의 움직임이나 바람의 움직임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자집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박스인데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가지고 디지스 프로젝트 첫 번째 페이지에 봤던 다이어그램 같은 간단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이드가 주가 되는 건지 살리드가 주가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음량에 대한 거고
위로는 하늘이고 밑으로는 물과 땅이 닿게 되어 있는 땅집의 공간이며, 그리고 마을 해관인데요. 땅의 지형을 따라서 좀 길에 휘어진 길을 따라서 두 개의 지오메트리로 좀 틀어져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자연과 주변을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된 이회수 기념관인데요. 사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은 가져왔지만 지형이 좋고 자연이 좋아서 지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었다는 의미에서는 땅집이나 미음자집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지형의 토포가 좀 있고 주변 산을 바라다보는 게 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쪽은 지붕이 높고 한쪽은 좀 낮게 해서 앞에 있는 산이 좀 잘 바라다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공간인데요. 시공 중의 사진입니다. 이해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날렵하고 형태 자체가 그리고 공간의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틀어지면서 흐르는 어떤 계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말의 형태를.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만든 공간이고 안에 들어가서의 공간도 지붕처럼 좀 이런 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막 착공을 해서 땅에 기초치고 좀 올라가기 시작한 부산에 있는 와이어 뮤지엄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땅집처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고 건물의 형태가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그 속에서 움직임과 자연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찰과 관계가 좀 더 적나라하게 경험되고 드러나게 하고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요 근처에 그 서촌이라는 데에 제가 좋아하는 동네의 페어브릭들인데요. 우리는 한옥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한옥이 아닌 것들은 다 부셔도 좋다고 뭐 법적으로나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나 하더라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지었던 이런 근대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가 있고 만들어내는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그 실험이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거를 개조하고 있는데요. 뜯어가지고 가능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살리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게 지붕에 이제 낡았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두면서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유리로 덮어가지고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뜯어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에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못하신 분은 나중에도 그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손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시면 큰 목소리로. 네, 여자는 목소리 크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삼성 SBS에 다니고 있고요. 디지털을 하는 회사지만 제가 하는 일은 공간 건축하고 플러스를 해서 IT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해 주신 걸 제가 슬라이드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물론 건축이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축도 그렇고 이제 저희 쪽 관찰이 인테리어도 그렇고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런 이런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에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제공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은 주로 전체적인 작품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경험과 인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했던 프로젝트부터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가를 한번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모아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거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 질문인데, 비용 컨트롤이나 어떤 사용자의 니드에 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와서 설계 사무실을 한국에 국내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안 되고 시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달동네 프로젝트들이었기 때문에 신당동에 시공자도 달동네 거기 사는 분이 하셨었어요. 근데 처음에 프로젝트는 땅이 15평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4가구가 사는 집을 설계를 해야 됐어요. 건폐율은 70% 땅이었었고, 그래서 한 10평 정도씩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공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2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집장사집 기본 200만 원이었고, 다 누구나 똑같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뭐 잘 짓고 못 짓고의 문제지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게 시공을 직접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공을 직접 하게 돼서 한 7, 8년 계속 하다가 99년도에 지금 미국 몬태나 대학교로 가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가 있게 되면서 저희 직원으로 있었던 친구들하고 부서를 나눈 거죠. 그래서 시공 파트와 설계 파트로 나눠서 그때 시공 파트로 간 친구들이 시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CNO 건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의 3분의 1을 그 친구들이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직접 해봤던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동네 프로젝트부터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배웠고, 창문 크기라든지 창문 크기를 낼 때도 이왕이면 80cm나 100cm의 창보다는 90cm 창이 경제적이다. 유리를 살 때 자단위로 팔기 때문에 30cm 자단위로, 그리고 합판 사이즈를 가지고 자르지 않고 그대로 거푸집을 쓰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모듈로 했던 게 용인 솔마당 집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시공을 하면서 돈을 줄여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 클라이언트 중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도 아니면 아마 한 50% 이상은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온다는 클라이언트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온다는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고 그 니드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 건물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설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분명히 알고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은 건축주가 설계해달란다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 공간인가. 200평의 어떤 공간을 해달라고 할 때, 물론 이베스 선생님이 저걸 할 때 저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도 않았고, 전시하는 방법을 저렇게 전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땅에 어울리고 또 이회수 그림에 어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인식되게 할 것인가는 같이 생각되는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쉽게, 예를 들자면 캐메라타 황희영 선생님 설계해달라고 왔을 때는 저한테 분명한 오더를 내리셨어요.
음악홀의 비례는 4,600판 크기로 해줘야 됩니다. 비례를. 그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어떤 공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래층은 음악실, 위층은 주택을 해주세요. 그거 두 가지였어요. 근데 둘 다 제가 안 들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아래 위층으로 밖에 못 짓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떨어져 있을 때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고, 아래 위층으로 하고 볼륨을 키웠을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기다려야게밖에 안 되니까 4,600판 비례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둘 다 안 된대.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했어요. 첫 번째, 비용 문제 질문하셨으니까, 비용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건물을 짓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만 짓고 스탑합시다. 거기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으시죠. 너무 예쁘게 돼 있는 데보다 골격 자체는 제대로 돼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몬타나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저는 건물을 멋지게 설계하는 것보다 그런 창고를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없는 창고에 들어와서, 깜깜한 창고에서 조용히 혼자 음악을 틀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음악을 듣는 공간을 생각하시죠. 그러니 그건 상상이 된대요. 임진강가에서 자라셨는데, 왜 고향인데 거기에 소금 창고들이 있었대요, 옛날에. 어릴 때 소금 창고 안에 숨바꼭질 할 때 숨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소금 창고를 찾아보니까 비례로 비슷하더라고요. 비례도 찌그러져가는 이런 목조 건물인데, 찌그러진 그 건물 사이로 빛도 들어오고 그러면 소금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음악 듣는 건 좋을 것 같으대요. 그리고 비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4,600판이 아니더라서 4,600판은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크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좀 보태가지고 좀 했죠. 그래서 리버레이션 타임부터 돌아와서 음향 잔향이 생기는 거는 흡음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흡음재를 살 돈도 없었지만 그 위에 있는 나무판이 부조이면서 마감이면서 흡음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2x12를 가지고 그 동네 목재소에서 켰어요. 켜가지고 쫙 보내서 거기에 골이 칼날처럼 골을 팠습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흡음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위에 층 올라가면 목재가 엉성하게 뚫려가지고 단열재를 이용해서 별로 흡음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한 비용에 지었기 때문에 시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파주에서 찾았는데, 누구냐 하면은 거기서 하수도 공사만 2년 동안 한 그 회사인데, 사장하고 직원이 3명이에요. 사장 한 사람, 그 전문대학교 나와서 하수도 공사 경험 2년 한 사람, 다른데 용접 같은 거 하다가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건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건물이라, 가서 보면 굉장히 거칠고 어렵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지은 그런 또 맛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과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악으로 과연 무엇인가? 음악을 어떻게 듣게 해주는 것인가? 왜 음악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공간이 여기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보다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하다면 어떠한 건축이 돼야 할 것인가? 그런 박스 같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창고 같은 데 엄마한테 혼나든지 해가지고 저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숨어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숨어가지고 한참 정신없다가 땀 흘리고 있다가 생각해보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한참 숨어 있다 보면 잠에서 깨가지고 보면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저녁 먹고 이렇게 나가고 그랬던 그 창고 같은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없다면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체험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인식이라는 것과 크로스 섹션과 더불어서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가지고 밟아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어떤 장소성, 그 다른 의미는 이제 한국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획득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일본은 이전부터 그래왔었고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떤 시대성과 동시에 어떤 시대성을 획득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젊은 건축가 혹은 어떤 다음 시대의 젊은이들이 장소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대성이라는 건 항상 항상 고민하고 있는 바 같습니다. 근데 장소의 이야기, 한국적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기성의 어떤 건축가 몇몇 분들이 정의 내렸던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고의식이 대단히 좀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주실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물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난다면 일편적인 얘기만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관점 자체도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어떤 관점보다 또 새로운 관점도 볼 수도 있어야 될 테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찾아야 되겠지만 그 시대성과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고민은 항상 하죠.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그 건축에서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돈 없으면 또 어떻게 짓냐, 누가 그런 건물 못 짓냐, 돈이 있어야지.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것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 어떤 경제성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친사회적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장소성이나 시대성이나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그런 걸 한다면 결국은 그 전통에 대한 얘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슬라이드랑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가지고 중앙청 위치나 경복궁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어떤 오브제로 보고 이미지로 보고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어떤 시대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고 뭐를 만들고 추구하고 한다면 오히려 의미 없는 헛된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보자면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열심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다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그거야말로 전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건축과 고건축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그대로 하면 고건축을 답습하는 거고 전통 건축을 하는 건 아닐 테죠. 근데 전통 건축을 한다. 그러면 헷갈리겠지만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정말 진솔되게 해 나간다면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전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앙청이 기분 나쁘고 화나면 자르자는 거죠. 우리는 정말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어가지고 잘랐다. 그거 자체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어떤 건축적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어떤 생각이나 사회적인 걸로 끝나서는 안 될 테고 건축가라면 우리는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테고 자기 거를 가지고 나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답이 아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대성이나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게 어떤 픽스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건 정말 생동감 있는 것들이고 하루하루 바뀌는 것들이고 정말 내가 그거 자체에 충실하다면 그거는 충분히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돌이켜보고 정말 진지하다면 그거는 더 이상의 어떤 시대성이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중앙청에 대한 걸 접근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창의작용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간다면 그게 거기에 맞는 것들이고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이고 그게 그 장소에 맞는 게 아닌가. 답변이 좀 이해됐지만 언제 따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수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